네, 기초입문과정 11번째 강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0강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편 정리를 했죠. 우리 과목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는 한 70% 정도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평균이 그렇고 최근에 와서는 약간 좀 추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출제가 약간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65%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은 기존의 15%인데 거의 20% 가까운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6, 7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법의 제명이기도 한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서 신고와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공법상 거래 규제죠.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 이렇게 3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애초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하나의 제도로 도입되었었다가 분리 독립해서 이제는 공인중개사법과 별개의 법률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의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부동산만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거래가 다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 먼저 부동산의 매매 계약,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인데요. 첫 번째,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가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부르잖아요. 현장 실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가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표현 그대로 입주권이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거. 그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매매 계약이나 저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이나 아니면 권리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고관청에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들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부동산 공급 계약,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즉 매도인과 매수인, 공급자와 수급자, 공급계약에서는 그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은 그 30일의 기준일이 됩니다. 그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신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특정하기 위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신고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실제 거래 가격. 제도 자체가요,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입법상의 표현에 실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해야 되고, 여섯 번째,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다면 조건과 기한, 그리고 이 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성사된 매매나 공급계약이라면 그 알선에 썼던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시 항상 신고해야 되는 공통신고사항이고요. 여기에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정한 추가 신고사항들을 본법이 정하고 있고요. 그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가격과 위치에 따라서 또 신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 외자가 실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될 사항인데,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매수인의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신고하도록 한다. 근데 요 신고는요, 항상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이라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이 두 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의 거래에서는 실거래 가격 얼마?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매수인의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그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분양권, 입주권이라면 권리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겠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었잖아요. 근데 소재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 부르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었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물건이나 권리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신고 의무자는요, 그런 매매나 공급 계약이 직접 거래로 성사된 것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완성의 결과로 성사된 것인지에 따라서 법상의 신고 의무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단체 등이라면, 국가 등이라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국가 등이 이행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죠. 근데 공동 신고는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신고 의사를 표할 때 공동 신고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직접 거래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거래의 경우인데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부동산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2인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협력적 중개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말해 공동중개 결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공동중개에 참여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 이런 거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면적 그런 것도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 이런 것도 없이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부동산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 신고해야 돼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도라는 거죠. 심지어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이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이미 시군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토지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는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데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와 공급 계약만 신고의 대상이었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돼요. 단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그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주택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인 건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시 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단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주택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 단위 차임, 월세 말하는 거죠.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일 경우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 이런 게 없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신고는요, 그 주택임대차 신고의 대상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인데, 주택임대차 신고의 대상이라는 것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신고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 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결국은 지방의 군 지역을 제외하면 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절차와 내용은 일반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같아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직접 거래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또 계약의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라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는 자는 직접 거래 시든 중개 완성 시든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찾아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문 신고의 방법이 있고요.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들어가 시군구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 입력하여 신고하는 전자문서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직접 거래 시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전자인증의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렇게 해서 서명 또는 날인은 직접 거래 시 당사자가 모두 해야 되지만, 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의 제출은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 단독 신고하는 자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서가 작성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자는 당연히 방문 신고한다면 시군구청, 신고관청에 가서 자기 공적 신분증명서, 다시 말해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자라면 보통 현장 실무상으로는 법무사가 위임받게 될 건데, 직접 거래 시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문 신고의 방법에서는 대리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당사자 중 1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을 받은 자는, 수임을 말하는 거죠. 현장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법무사가 할 건데, 수임인인 위임을 받은 자는 자기 신분증명서를 내보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보이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임을 한 당사자가 자필 서명을 한 위임장에다가 위임을 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결국 이것도 민법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임의대리 관계에 속하니까 그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건물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간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기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하겠죠. 그런데 중개 완성 시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의 이행은 대리 신고가 가능한데,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이 있죠. 누굽니까? 소속공인중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도 신고관청을 방문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기 신분증명서는 내보여야 하겠죠. 그러나 아까 직접 거래 시 신고 대행과는 달리 중개 완성 시 위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자필 서명된 위임장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혹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관청 입장에서는 행정정보 이용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금 온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보낸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맞는가 하는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고용신고의 관련 자료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중에서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속하는 주택이라면 무조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 거래 가격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매수인의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도 신고사항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 매수인의 입주 여부 관련 정보는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이것을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될 때 그 전에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공해야 된다. 신고는 30일 이내 해야 되니까 5일의 여유는 주고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자금조달계획 관련 정보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별도로 매수인이 제출할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앞서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가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도 토지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농지여도 농지 매매 계약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한 가지 예외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쉽게 말해 전자계약을 통해서 토지건물 매매 계약 등이 체결되었다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별도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안 해도 된다 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체가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상의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구축과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국토부 장관이 구축해서 운영하면 전국 각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접수받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 등은 그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성이 검증이 되면 검증 결과를 관할 세무관서회장에게 통보해서
관할 세무관서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토지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30일 이내라면 거의 대부분 계약이 아직 이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이행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관청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해제 등의 확인서를 신고관청은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면 그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해제 신고를 해서 확인서 받으면 돼요. 근데 계약이 깨진 건 아닌데 신고를 하고 나서 잘못 신고한 사항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신고 사항에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바로 잡아야죠. 그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신고할 때는 아무것도 잘못 신고한 게 없었는데 변수가 발생함으로 인해 신고 후 신고 사항에 후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한해서. 그래서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이 정정된 내용이 확인되면 정정된 신고 확인서를, 변경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이 변경된 내용이 확인되면 변경된 신고 확인서를 재발급하도록 하는 후속 절차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대해서 보셨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두 번째 테마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와 일정한 구역과 지역에서 사전 허가 제도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외국인이죠. 국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는 법인도 있는 것이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반액이나 반수 이상이 외국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 혹은 임원이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 단체, 심지어 국제기구까지 포함해서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신고하면 되는데 취득 원인에 따라 구분을 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만일 그 계약이 매매 계약이라면 60일 이내 이신고하기 전에 이미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야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이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가 매매와 공급 계약만 신고의 대상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교환 계약에서 증여 계약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계약 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라든가 아니면 법률 규정에 따르는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또는 건물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도 다 계약 외 원인인데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때는 취득일 기준이에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면 그때는 그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원칙인 신고제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구역이나 지역은요,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부 구역과 지역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지역들인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방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이 협의해서 정한 일부 섬지역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상의 보물과 보호구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상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리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구역이나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는 외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과 같이 외국인이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그 구역이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수도 있죠. 그때는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토지 취득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가장 마지막 테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법상 거래 규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 제도인데요. 강행 규정이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하느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 경우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혹은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지정의 절차는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그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일 수도 있고 시도지사일 수도 있지만 지정지역 내에서 허가권자는 언제나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 위로는 국토부 장관에게, 아래로는 각 허가구역 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정했든 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사실을 통지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통지를 받게 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하는 등기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은요,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입니다.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의 절차인데, 토지거래 허가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가 유상에,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이나 지상권까지입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 전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행 규정이면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만일 허가받지 않고 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의 벌금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가지의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토지 이용 목적의 실수요성이 있는지, 두 번째, 이용 목적이 적합한지, 그리고 면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기간이 15일인데 15일 이내에 허가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보하거나 아니면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고도 허가 처분도 불허가 처분도 선매 협의 사실 통지도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아까 기간이 15일이라고 그랬죠.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어 허가증은 발급되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데, 특히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토지거래 허가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만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요. 이행명령을 받고 나서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 과정에서 볼 건데, 농지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600제곱미터 농지라면 농지매매계약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야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은 거로 본다. 별도로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의 거민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부거법에서 거민을 의지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했어도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거민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매수인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절차를 밟아 거민 신청을 할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신고와 허가제도, 그리고 그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거법의 기초입문 과정을 정리해 보셨습니다.